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간녀의 손바닥이 며느리의 뺨을 정면으로 내리쳤어요. 며느리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고 입꼬리에서 붉은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받아. 이걸로 위자료 퉁치는 거야. 이 푼돈이나 주워가고 2번 다시 얼씬도 하지 마. 상간녀가 5만 원권 지폐 다발을 며느리의 얼굴에 집어던졌어요. 흩날리는 지폐 사이로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이 깨진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녹그릇을 집어든 시어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정화수를 상간녀의 얼굴에 정면으로 끼얹어 버렸어요. 머리채를 움켜쥐고 유리 테이블 위로 내동댕이 치고 굵은 소금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집을 빼앗기고 찜질방 신문지 위에서 잠을 청해야 했던 두 모녀. 그리고 마침내 딸이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시어머니가 내린 목숨을 건 결단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핏줄보다 진한 사랑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상간녀에게 뺨 맞은 며느리의 운명은 어떻게 뒤바뀌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정확히 한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늦은 오후, 서윤은 재래시장 골목을 빠른 걸음으로 누비고 있었죠. 양손에는 장바구니가 하나씩 들려 있었고 등에는 한우 양지와 나물 재료가 들어찬 배낭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육점 사장이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어머, 서윤 씨 아니야? 이혼했다며? 남남된 시댁 제사를 왜 네가 지내러 가? 이혼장이 사람 마음까지 갈라놓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저한테 참 잘해주셨거든요. 아이고, 이 착한 것.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사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이 하늘에서 다 듣고 계실 텐데. 고아 출신이었던 서윤에게 시아버지는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분이었죠. 결혼 첫 해 명절에 갈 친정이 없어 혼자 설거지를 하던 서윤의 앞치마 주머니에 두꺼운 봉투를 슬며시 넣어주시던 투박한 손이 떠올랐습니다. 봉투 안에는 용돈과 함께 우리 며느라기 고생 많다라고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정숙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초인종을 누르자 안쪽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다가왔죠. 삐걱. 얼굴에 밀가루가 묻고 낡은 앞치마에 들기름 자국이 얼룩진 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서윤의 거칠어진 손을 묵묵히 잡아 끌며 안으로 이끌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양지 좋은 거 골라왔어요. 이 바보 같은 년아. 이혼하고 남남인데 못하러 이 무거운 걸 다 들고 왔어. 손 좀 봐. 이게 사람 손이야, 빨래판이야. 어머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원래 억센 거 아시잖아요. 억세긴 뭐가 억세. 마음이 찢어지네 진짜. 어머님, 저 진짜 괜찮아요. 오늘 아버님 제사 잘 모시는 게 중요하지요. 부엌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참기름 냄새가 퍼지고 조리대 위에는 밀가루 반죽과 계란물이 담긴 대야가 놓여 있었죠. 어머님, 육전은 제가 부칠게요. 아버님이 제가 부친 육전이 제일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영감이 내 육전 먹으려고 제삿날만 손꼽아 기다렸지. 내가 부치면 입을 삐죽거리더니 네가 부친 건 세 접시를 혼자 비웠어. 아버님이 한 번은 그러셨잖아요.
서윤이가 해준 밥 먹으면 병원 갈 일이 없다고. 정숙이 칼질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영감탱이가 입만 살아가지고 수십 년을 해먹여놨더니 며느리 밥만 맛있다고 그러니. 어머님, 그때 삐치셨던 거예요? 삐치긴 뭘 삐쳐? 사실대로 말한 거지. 서윤이 양지를 프라이팬에 올리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번졌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서윤아, 내일 퇴원하면 내 육전 한 접시만 부쳐다오. 그러셨는데. 서윤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그 내일이 안 왔잖아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프라이팬 기름 위에 톡 떨어졌습니다. 치직, 기름이 튀는 소리가 부엌의 침묵을 깼어요. 울지 마. 영감이 하늘에서 보면 속상해하지. 네, 안 울게요. 오늘은 아버님 웃으시게 맛있는 것 많이 해드릴게요. 거실에 하얀 병풍이 펼쳐지고 제사상이 반듯하게 차려졌습니다. 정숙이 영정사진 앞에 촛불을 켜자 하얀 연기가 천장을 향해 가늘게 올라갔죠. 영감아, 봐라. 내 며느리가 이혼까지 당하고도 상 차려주는데 내 아들놈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어머님, 오늘은 좋은 말씀만 해요. 기분은 무슨. 저 양반이 살아있었으면 그놈 종아리를 분질러 놨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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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전자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딸깍.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거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빨간 코트를 걸친 유라가 하이힐을 신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진한 향수 냄새가 제사상의 향 냄새를 덮어버렸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냄새가 이래. 비린내에 기름내에. 아이 역겨워. 돌아가신 아버님 제삿날이에요. 당장 나가요. 아버님? 웃긴다 진짜. 이혼한 사람이 아직도 아버님 타령이야? 도장 찍고 나간 주제에. 미련이 아니라 도리예요. 당신이 모르는 거니까 나가요. 유라가 배를 한 손으로 쓸어내리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내가 왜 나가? 이 집안의 진짜 대를 이을 사람은 나라고. 나 임신했거든. 알아들어? 유라가 하이힐 끝으로 제사상 위에 육전 접시를 걷어찼습니다. 쨍그랑. 노릇노릇하게 붙여낸 육전이 마루 위로 나뒹굴었어요. 나가요. 지금 당장. 서윤이 유라의 코트 소매를 잡고 현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꺄악. 살려줘. 이 미친년이 임산부를 밀었어. 배가 아파.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스스로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서윤은 소매를 가볍게 잡았을 뿐이었어요. 쿵쿵쿵. 안방에서 민환이 뛰어나왔습니다. 양복 안주머니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임산부한테 손을 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소매를 잡았을 뿐이야. 민환이 서윤의 어깨를 두 손으로 밀쳐냈습니다. 퍽! 서윤의 허리가 제사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병풍과 함께 쓰러지고 촛대가 엎어지고 시아버지 영정사진이 바닥에 떨어져 액자 유리가 갈라졌어요. 서윤이 잔해 속에서 영정사진을 두 손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유라가 벌떡 일어나 명품 가방에서 지폐 다발을 꺼내 서윤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받아. 이걸로 위자료 퉁치는 거야. 이 푼돈이나 주워가고 두 번 다시 얼씬도 하지 마. 민환이 바닥의 돈을 발끝으로 밀어내며 낄낄거렸습니다. 야, 주워가. 너한테는 이것도 큰 돈이잖아. 서윤의 아래십술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서윤은 영정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아직도 기가 안 죽었네. 진짜 대단하다. 유라가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짝! 서윤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고
뺨 위로 손가락 자국이 시뻘겋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입꼬리에서 붉은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서윤은 고개가 돌아간 채 멈춰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부엌에서 정숙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정숙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엎어진 제사상, 흩어진 지폐, 피를 흘리는 서윤, 기세등등한 민원과 유라. 정숙은 그 참담한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정숙의 시선이 바닥의 영정사진 위로 향했어요. 갈라진 액자 유리 위로 지폐가 덮여 있었습니다. 정숙의 양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원과 유라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차갑고 무시무시한 살기가 서려 있었어요. 정숙이 핏발선 눈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던 녹그릇을 집어들었죠. 어머니 왜 이래? 진정해. 민환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숙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녹그릇 안에 담겨있던 차가운 정화수를 유라의 얼굴에 정면으로 끼얹어 버렸습니다. 야, 미쳤어? 이 옷이 얼만지 알아? 300만 원짜리 코트라고. 유라가 흠뻑 젖은 얼굴을 손등으로 훔치며 발악했습니다. 값비싼 화장이 번지고 명품 코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300만 원? 내년이 남의 남편을 꼬셔서 산 옷이 300이야? 정숙이 도망치려는 유라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단단히 휘어잡았습니다. 아, 나, 머리카락 빠지면 좋겠다. 싹 다 뽑아버릴 테니까. 정숙이 유라를 거실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유라의 하이힐이 벗겨져 날아가고 무릎이 마루바닥에 쿵 부딪혔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만 좀 해. 민환이 어머니를 말리려 황급히 팔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이 곁에 부러져 있던 병풍 지지대를 집어들었죠. 퍼! 이 불효막심한 놈아. 아비 제삿날에 상간녀를 데리고 와. 정숙이 민환의 등짝과 정강이를 가차없이 내리쳤습니다. 아야. 어머니 진짜 아프다고. 아프면 꺼져. 네 아비 영정 사진 깨뜨려 놓고 아프긴 뭐가 아파. 민환이 정강이를 부여잡고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정숙은 쓰러진 아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시 유라에게로 돌아섰어요. 유라가 바닥에서 기어가며 핸드백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미친 할망구. 경찰에 신고할 거야. 폭행이야 폭행. 신고해. 어디에 봐. 남의 집에 하이힐 신고 쳐들어와서 제사상 없고 며느리 때린 년이 경찰에 신고를 해? 유라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숙이 유라의 멱살을 틀어쥐었어요. 뭐? 전화기를 들어? 인연이 끝까지. 정숙이 유라를 단숨에 업어치기로 유리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테이블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박살났습니다. 유라의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튕겨나갔어요. 살려줘. 민환아. 이 미친 할망구 좀 말려. 민환이 절뚝거리며 다가오려 했지만 정숙이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굵은 소금 단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더러운 년 소금으로 정화를 시켜줘야겠다. 정숙이 유라의 머리 위로 굵은 소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소금이 유라의 머리카락과 젖은 코트 위로 우수수 쏟아져 내렸어요. 으악! 눈에 들어갔어. 아! 유라가 눈을 비비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이 따가우면 됐다. 니년이 남의 며느리 뺨을 때릴 때는 안 따가웠어? 민환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유라를 부축하려 다가왔습니다. 정숙이 싱크대 밑에서 고무 호스를 꺼내왔어요.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자 호스 끝에서 찬물이 거세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콱. 어머니, 물 좀 그만 뿌려. 내 집에서 내가 물을 뿌리는데 내 놈이 뭔 상관이야. 정숙이 두 사람을 향해 물대포를 쏘아댔습니다. 민환의 양복이 흠뻑 젖었고 유라의 화장은 완전히 지워져 맨얼굴이 드러났어요. 민환이 젖은 생쥐꼴이 된 유라를 감싸 안고 현관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자, 유라야. 여기서 나가자. 도망가. 어디를 도망가. 정숙이 현관 신발장을 벌컥 열었습니다. 민환이 아끼던 한정판 운동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이놈의 신발에 돈 쓸 때는 아비 병원비 한 푼 안 보내더니. 정숙이 운동화를 하나씩 집어 두 사람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퍽, 퍽, 퍽. 아야, 어머니, 제발 그만. 그만은 무슨 그만. 오늘 내 놈 환장하게 해줄 거야. 밖에서 거센 폭우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아들과 상간녀의 목덜미를 잡아 현관문 밖 복도로 사정없이 밀어붙였어요. 나가. 다시는 이 문턱을 넘을 생각도 하지 마. 어머니, 비 오잖아. 유라 임신했다고. 임신? 그 뱃속에 누구 씨가 들었는지나 알아? 남의 남편 꼬시는 년이 순정파일 것 같아? 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복도에서 소란을 들은 이웃 주민들이 하나둘 현관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어요. 저게 무슨 소리야? 옆집 아들 아니야? 왜 저 꼴이야? 정숙이 이웃들을 돌아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잘 보세요. 이놈이 내 아들입니다. 조강지철을 내쫓고 상간녀랑 놀아나는 불효자식. 오늘부로 호적에서 파버릴 겁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해. 사람들이 보잖아. 봐야지. 못된 짓을 했으면 사람들한테 보여야지. 어둠 속에서만 놀아나니까 이 꼴이 된 거야. 민환이 고개를 숙이고 유라의 손을 잡아 끌며 비를 맞으며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두 사람의 등 뒤를 쫓았어요. 정숙이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쾅! 이중 잠금 장치와 보조키까지 모조리 걸어 잠갔죠. 엄마, 문 열어. 엄마, 비 온다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민환의 목소리가 점차 빗소리에 묻혀 멀어져 갔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거실 한가운데 서윤이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갈라진 시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정숙이 서윤에게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서윤의 입가에 묻은 피를 거친 손으로 닦아내며 서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서윤아, 어머님, 내가 그놈을 잘못 키웠다. 미안하다.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들어. 오늘부터 난 그놈의 엄마가 아니야. 정숙이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의 눈가에 굵은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앞으로 내가 핏줄보다 진한 진짜 친정엄마가 되어줄게. 내가 널 지켜줄게. 알았지? 서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정숙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밖에서는 폭우가 더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과 흩어진 지폐, 엎어진 제사상 사이로 촛불 하나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죠. 폭풍 같았던 제삿날 밤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서윤이 홀로 머물던 좁은 고시원의 짐을 모두 자신의 집으로 옮겨오게 했어요. 두 사람은 진짜 모녀처럼 아침이면 나란히 밥을 짓고 저녁이면 마주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평온한 일상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죠. 쿵, 쿵, 쿵. 대문을 부수듯 두드리는 소리에 정숙과 서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위잉. 절단기 소리가 울리더니 마당 철문이 불꽃을 튀기며 강제로 잘려나갔어요. 건장한 체격에 팔뚝까지 화려한 문신을 드러낸 사내 5명이 마당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뭐야? 누구세요? 남의 집에 왜 이래요? 서윤이 정숙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두머리가 흑발로 거실까지 밀고 들어오며 입을 열었어요. 남의 집? 여기가 아직도 당신네 집인 줄 알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요. 나가긴 누가 나가. 앉아봐. 얘기 좀 하자고. 우두머리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금성캐피탈 대표야. 당신 아들 김민환이가 이 집 문서랑 인감도장을 담보로 우리한테 돈을 빌려갔어. 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뭐라고? 민환이가? 얼마를 빌렸는데? 이자 포함해서 수억이야. 근데 그놈이 돈 들고 종적을 감춰버렸어. 수억?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민환이가 그럴 리가 없어. 없긴 뭐가 없어. 여기 네 아들 서명이랑 당신 인감 다 찍혀 있잖아. 눈 똑바로 뜨고 봐. 정숙이 황급히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장롱 뒤 벽지를 뜯고 숨겨둔 금고를 열었어요.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인감도장도 집문서도 서류 봉투도 전부 사라지고 없었죠. 정숙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금고 앞에 주저앉은 정숙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놈이 제삿날 안방에 숨어든 게 이것 때문이었어. 서윤이 안방으로 달려와 정숙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윤아, 그놈이 다 가져갔어. 인감도장이고 집문서고 전부 다. 거실에서 우두머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아줌마 참고로 말해두는데 그 아들이 그 돈으로 여자한테 외제 스포츠카 사주고 둘이 해외여행 갔더다고. 발리인가 어딘가. 인터넷에 사진까지 올리던데. 정숙의 눈이 부릅떠졌습니다. 그 돈으로 그년한테 차를 사줬다고? 애미 등골을 빼먹어서? 그쪽 집안 사정은 내 알 바 아니고 돈을 갚든가 집을 내놓든가 둘 중 하나야. 서윤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건 불법 사채잖아요. 사내 하나가 서윤의 손목을 거칠게 꺾어 휴대전화를 바닥에 패대기 쳤어요. 경찰? 웃기지 마. 공증까지 다 끝난 합법 서류야. 서윤아. 정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두머리가 서류 뭉치를 정숙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봐. 근저당 설정도 됐고 법적으로 이 집의 처분 권한은 이미 우리한테 넘어왔어. 알아듣겠어? 정숙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들의 서명과 자신의 인감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를 확인한 정숙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정숙의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눈 좀 떠보세요. 사내들은 쓰러진 정숙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집안의 가전제품과 가구마다 붉은 압류 딱지를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장롱까지 빨간 딱지가 도배되었습니다. 서윤이 쓰러진 정숙을 부축한 채 우두머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달만요.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어떻게든 돈을 구해볼게요. 제발이요. 한 달? 하루에 이자만 수백만 원씩 불어나는데 한 달을 기다려? 어림없어. 이 집은 어머님이 수십 년 동안 삭바느질하고 식당에서 허리 휘도록 일해서 마련한 집이에요. 제발 한 달만요. 사내 하나가 서윤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사정은 알겠는데
내일 아침 8시까지 방 빼. 안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뺄 테니까. 깔끔하게 하자고. 사내들이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절단된 철문 사이로 찬바람이 거실까지 밀려들었어요. 서윤이 정숙을 안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의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쾅, 쾅, 쾅. 사채업자들이 건장한 철거 용역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현관문 자물쇠를 드릴로 뜯어내고 새로운 잠금 장치로 교체해버렸습니다. 안 돼.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루만 더요. 서윤이 문틀을 잡고 버텼지만 용역 2명이 서윤의 팔을 잡아 떼어냈습니다. 어머님 물건이에요. 조심해 달라고요. 제발. 정숙의 가재도구와 짐들이 마당 밖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껴온 그릇들이 깨지고 옷가지가 흙바닥에 뒹굴었어요. 내 집이야. 이 집은 내 집이라고. 내가 평생 피땀 흘려서 마련한 집이야. 정숙이 용역들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문 밖으로 끌려 나왔어요. 쾅! 대문이 안쪽에서 잠겼습니다. 정숙이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영감아, 우리 집이 날아갔어. 그놈이 다 빼앗아 갔어. 내가 그놈을 사람으로 키운 게 아니었어. 서윤이 오열하는 정숙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거렸어요. 서윤은 급한 대로 전 남편의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공중전화로 연락을 돌렸습니다. 이모님, 저 서윤이에요. 어머님이랑 갈 데가 없어서요.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삼촌, 저 서윤인데요. 어머님 상황이 급해서 연락드렸어요. 야, 그 빗소문 다 퍼졌어. 우리한테까지 불똥 튈라. 미안하다. 연락하지 마. 뚜뚜뚜. 5통, 6통, 7통. 한 사람도 전화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초겨울의 밤거리였어요. 서윤과 정숙은 캐리어 2개만을 끌고 지하철역 지하도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는 바람이라도 안 불어요. 서윤아, 나 때문에 미안하다. 내가 그놈을 낳지만 않았어도 네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면 저 속상해요. 우리 둘이 있으면 돼요.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이 늙은 것이 짐만 되는구나. 짐이긴요.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버티는 거예요. 어머님 없으면 저는 진짜 혼자예요. 정숙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서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운 냉기가 올라오는 신문지 위에 정숙이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지하도의 빈 공간을 채웠어요. 서윤은 정숙의 등을 쓸어내리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갈 곳을 잃은 처절한 현실 앞에서 서윤은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어요. 지하도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지하도에서 쫓겨난 그날 밤 이후 서윤과 정숙은 변두리의 낡은 24시간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취객들의 시비와 소매치기의 위협이 도사리는 곳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마저도 감사한 지붕이었어요. 서윤은 새벽 4시면 일어나 식당 주방 보조로, 낮에는 건물 계단 청소로,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로 하루 3개의 일용직을 뛰어다녔습니다. 정숙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죠. 거리 전단지를 돌리고 재래시장 생선 가게에서 비늘을 치며 하루 품삯을 벌었어요. 그런데 고된 육체 노동과 제대로 먹지 못한 스트레스가 정숙의 몸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기침이 이어지더니 어느 날 새벽에는 손수건에 시뻘건 피가 묻어나왔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피잖아요. 당장 병원에 가요.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돈이 어디 있다고. 기침이 좀 심한 거야. 걱정 마. 걱정 말아니요. 피를 토하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서윤아, 나 아직 안 죽어. 이까짓 거 가지고 쓰러질 정수기가 아니야. 내가 그 사채업자 놈들보다 질긴 목숨이야. 정숙이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윤은 찜질방에서 자는 시간을 3시간으로 줄였어요. 꼭두 새벽부터 인력시장을 배회하며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새벽이었죠. 서윤은 공사판 인력시장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안 돼. 다음. 현장 반장이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을 내저었어요. 반장님, 저 힘 있어요. 벽돌도 나를 수 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안 된다니까. 여자가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나르냐고. 서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떨어지는 빗물에 눈이 따가웠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공사판을 빠져나오던 서윤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인적 드문 진흙탕 길에 거대한 식자재 배달 트럭이 바퀴가 빠져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트럭이 당장이라도 옆 배수로로 전복될 것 같았습니다. 운전석에서 남자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누구 없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바퀴가 빠졌어요. 서윤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비를 흠뻑 맞으면서 주변의 무거운 벽돌과 폐목재들을 주워와 진흙투성이가 된 바퀴 밑에 하나씩 괴어넣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받침 넣고 있어요. 조심해요. 트럭이 밀릴 수 있어요. 서윤의 운동화가 진흙에 빠졌습니다. 무릎까지 진흙이 차올랐지만 서윤은 이를 악물고 나무 토막을 밀어 넣었어요. 지금 출발하세요. 제가 뒤에서 수신호 보낼게요. 서윤이 트럭 뒤로 돌아가 양팔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트럭이 굉음을 내며 바퀴를 돌렸어요. 진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서윤의 얼굴과 옷이 흙범벅이 되었습니다. 기익. 트럭이 진흙탕을 빠져나왔습니다. 운전석에서 창백한 얼굴로 뛰어내린 남자가 서윤에게 달려왔어요. 서윤의 얼굴을 확인한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 혹시 서윤 씨? 명동 그 한식당에서 일하던? 서윤이 진흙 묻은 얼굴을 손등으로 훔치며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건우 사장님? 건우였습니다. 과거 서윤이 일했던 한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업체 대표였어요. 건우는 흙투성이의 몰골이 말이 아닌 서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윤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런 데서 이런 꼴로? 사장님, 사정이 좀 복잡해요. 저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온몸이 흙범벅인데. 일단 차에 타요. 따뜻한 거라도 먹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저 일하러 가야 해요. 서윤 씨,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말고 타요. 트럭 살려준 은인한테 밥 한 끼 사는 것도 안 돼요? 서윤이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우는 서윤을 자신의 차에 태워 근처 24시 국밥집으로 데려갔어요.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이 서윤 앞에 놓였습니다. 서윤은 국밥을 한 숟가락 뜨다가 멈췄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윤 씨, 왜 그래요? 밥이 입에 안 맞아요? 아니요. 따뜻한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서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져 국밥 그릇 안으로 빠졌습니다. 건우가 아무 말 없이 냅킨을 건넸어요. 서윤은 국밥을 먹으며 그간의 사연을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전 남편의 외도, 위자료 없는 이혼, 시아버지 제삿날의 난동, 빼앗긴 집, 찜질방 생활, 각혈하는 정숙. 건우는 국밥이 식는 줄도 모르고 서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건우의 손이 탁자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서윤 씨,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최근에 경매로 상가 건물을 하나 낙찰받았는데 1층에 폐업한 식당 자리가 비어 있어요. 거기서 장사를 시작해 보는 건 어때요? 사장님, 저한테 보증금 낼 돈이 없어요. 그런 큰 호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보증금 필요 없어요. 월세도 장사가 궤도에 오를 때까지 안 받을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까지는 정말 안 돼요. 서윤 씨, 아까 내 트럭 빠졌을 때 그냥 지나갈 수 있었잖아요. 폭우에 진흙탕에서 목숨 걸고 도와줬잖아요. 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사람이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큰 걸 받을 수는 없어요. 서윤 씨 요리 솜씨 내가 잘 알잖아요. 명동 식당에서 서윤 씨 때문에 손님이 2배로 늘었던 거 다 기억해요. 무조건 성공해요. 초기 주방 집기랑 식자재 외상 납품까지 제가 다 밀어줄게요. 서윤은 한참을 말없이 국밥 그릇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어요. 찜질방 로비에서 서윤이 건우의 제안을 정숙에게 전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분이 있는데요. 빈 식당 자리를 보증금도 월세도 없이 내어주신다고. 정숙이 서윤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서윤아, 그 사람 하늘이 보낸 거야. 죽은 영감이 하늘에서 보낸 귀인이야. 어머님, 그래도 너무 큰 호의라서. 서윤아, 살아야 갚지. 죽으면 못 갚아. 우리 다시 한번 살아보자. 이 엄마 아직 안 죽었어. 정숙이 서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거칠어진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자리에서 미세한 온기가 퍼졌어요. 며칠 뒤 두 사람은 건우가 안내한 낡은 식당의 셔터를 올렸습니다. 거미줄과 찌든 기름때가 가득한 공간이었죠. 어머님, 여기가 우리 식당이 될 자리예요. 기름때가 장난이 아니구나. 좋아. 이 정도는 내가 평생 닦아온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두 사람은 일주일 밤낮을 세워가며 시멘트 바닥에 묵은 때를 벗겨내고 고장난 환풍기를 직접 고쳤어요. 건우는 자신의 직원들을 동원해 낡은 간판을 철거하고 서윤이 직접 쓴 글씨로 만든 새 간판을 달아주었습니다. 개업 전날 밤이었어요. 서윤이 가스레인지 불을 처음으로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어둠 속에서 타올랐죠. 세 사람은 그 작은 불꽃 앞에 나란히 서서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건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찜질방 신문지 위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새 출발이 그 작은 불꽃과 함께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개업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이 새벽 4시부터 사골을 푹 고아낸 진한 육수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어요. 정숙은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삼색나물의 양념간을 보며 서윤 옆을 지켰죠. 어머님, 국물 한번 드셔보세요. 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숙이 국자로 육수를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정숙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서윤아, 이거 무슨 맛이야? 혀가 녹아내리네. 영감이 살아있었으면 이 국물 한 사발에 만세를 불렀을 거야. 정말요? 고춧가루를 좀 더 넣을까요? 넣지 마. 이대로가 딱이야. 손 떼면 망해. 서윤이 활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골목 입구에서부터 고소한 냄새를 맡고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집이야? 냄새 끝내주는데.
아주머니, 국밥 하나 주세요. 밖에서 냄새 맡고 못 지나치겠더라고. 첫 손님이 국밥 한 숟가락을 뜨고는 눈을 크게 떴어요. 아주머니, 이거 진짜 집에서 끓인 맛이야.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이에요.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정숙이 주방에서 뚝배기에 밥을 수북이 퍼담으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밥 더 필요하면 말해. 밥은 무한이야. 어머님, 밥을 그렇게 퍼주시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어딨어. 손님이 배불리 먹고 가야 또 오지. 내가 식당을 몇 년을 다녔는데 건우도 매일 새벽 경매장에서 가장 신선한 1등급 한우 양지와 채소들을 원가도 안 되는 가격에 식당 뒷문으로 몰래 밀어 넣어 주었어요. 사장님, 이 양지 시세보다 반값도 안 되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서윤 씨, 내가 경매장에서 직접 떼오니까 중간 마진이 없는 거예요. 걱정 마요. 그래도 매일 이렇게 좋은 고기를 이 가격에 받으면 사장님이 손해잖아요. 내 손해는 내가 알아서 해요. 서윤 씨는 맛있는 국밥만 끓이면 돼요. 건우가 무뚝뚝하게 말하고 돌아섰지만 귀끝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서윤의 정갈한 손맛과 정숙의 푸짐한 인심은 단숨에 입소문을 탔어요. 유명 맛집 블로거가 찾아와 극찬 후기를 올리면서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개업 3개월 만에 식당은 점심시간마다 줄이 100m 넘게 늘어섰어요. 번호표를 뽑아야만 먹을 수 있는 지역 최고의 대박 맛집으로 등극했죠. 서윤아, 오늘 매출이 얼마야? 어머님 말하면 놀라실 거예요. 놀라게 해봐. 이 나이에 놀랄 일이 뭐가 있다고. 서윤이 정상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숙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세상에, 이게 하루 매출이야? 내가 식당에서 한 달 일해도 못 버는 돈인데.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밥을 그렇게 퍼주시니까 손님들이 감동받아서 또 오는 거예요. 내 덕은 무슨, 내 손맛이지. 영감이 괜히 내 밥만 찾은 게 아니야. 밀려드는 손님들로 홀 서빙 직원과 주방 보조를 3명이나 새로 채용했습니다. 밤마다 정상기를 확인하는 서윤과 정숙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개업 6개월 만에 두 사람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찜질방 생활을 완벽히 청산했습니다. 식당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 남양의 신축 투룸 빌라를 전세로 계약했어요. 이사 첫날 정숙은 서윤을 구청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님, 구청에는 왜 가요? 가면 알아. 구청 민원실 앞에서 정숙이 서윤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서윤아, 오늘부터 너는 법적으로도 내 딸이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인 입양 서류 다 준비해놨어. 도장만 찍으면 돼.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넌 내 딸이야. 서류로도 만천하에 증명할 거야. 서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어머님, 저 같은 게 어머님 딸이 돼도 되는 거예요? 같은 게 뭐야? 세상에 너만한 딸이 어딨어. 도장 찍어. 어서.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구청에서 나온 정숙은 새집 주방에서 서윤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과 미역국을 한 상 가득 차려냈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이사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오늘은 우리 딸 생일이야. 호적에 올라간 날이 생일이지 뭐야. 식탁에 마주 앉은 정숙이 서윤의 밥그릇 위에 큼지막한 갈비를 올려주었습니다. 서윤아, 이제 넌 누가 뭐래도 법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내 유일한 진짜 딸이야. 알았지? 서윤이 정숙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서윤의 어깨가 들썩이며 엉엉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엄마, 엄마,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봐요. 그래, 울어. 실컷 울어.
이 엄마가 다 받아줄게.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간의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어요. 식당 정기 휴무일이면 건우가 커다란 차를 몰고 찾아와 세 사람과 함께 바닷가나 수목원으로 드라이브를 다녔습니다. 한 번은 진상 손님이 서윤에게 억지 환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적이 있었어요. 야, 이 국밥에서 머리카락 나왔다고. 돈 내놔. 손님,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확인은 무슨 확인이야. 당장 밥값 돌려내고 위자료까지 내놔. 그때 마침 배달을 왔던 건우가 성큼 다가섰습니다. 손님, 방금 주방에서 봤는데 그 머리카락 손님 머리에서 빠진 거예요. 일부러 넣은 거 제가 다 봤습니다. 뭐? 네가 뭔데 끼어들어? 신고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나가실까요? 건우가 한 뼘은 더 큰 체격으로 손님 앞에 딱 서자 진상 손님은 욕을 중얼거리며 꽁무니를 뺐어요. 서윤은 자신의 뒤를 묵묵히 지켜주는 건우의 모습에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내리던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었어요. 식당 마감을 끝내고 텅 빈 홀에서 건우가 서윤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장님? 열어봐요. 서윤이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저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건우가 서윤의 목에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며 말했어요. 서윤 씨, 나 그날 진흙탕에서부터 마음 정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명동식당 때부터였어요. 평생 지켜줄게요. 나만 믿어요. 서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사장님, 저 상처도 많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데 상처가 많으면 내가 다 싸매줄게요. 가진 게 없으면 같이 만들면 되고요. 서윤 씨 대답해줘요. 서윤이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 커튼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정숙이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어요. 정숙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감아,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났어. 이제 좀 놓아도 되겠지? 정숙은 커튼 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식당이 지역 명소로 자리 잡으며 연일 최고 매출을 경신하던 이듬해 늦봄이었습니다. 전국 방송의 유명 맛집 프로그램 촬영이 확정되면서 식당은 이전보다 2배 이상 손님이 밀려들었어요. 서윤아, 네가 다 할 필요 없어. 보조한테 좀 맡겨. 어머님 방송에 나가는 건데 제가 직접 해야죠. 손님들한테 부끄럽지 않으려면요. 네가 그러다 쓰러지면 어쩔 거야.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노래? 햇볕 받아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햇볕은 무슨 햇볕이야. 새벽부터 밤까지 주방에만 처박혀 있으면서 서윤은 새벽 3시에 수산시장 장보기부터 밤 11시 마감솥 세척까지 모든 일정을 직접 챙기며 스스로를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심한 피로감과 구토 증세가 이어졌어요. 원인 모를 코피가 쏟아지기도 했죠. 서윤은 정숙과 건우가 걱정할까봐 진통제만 한 움큼씩 삼키며 고통을 숨겼습니다. 서윤 씨, 얼굴색이 왜 이래요? 노란빛이 도는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건우 씨, 괜찮아요. 좀 피곤한 거예요. 방송 끝나면 쉴게요. 피곤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눈 흰자도 노랗고. 제발 좀 병원에 가요. 방송이 내일인데 지금 병원에 가면 어떡해요. 끝나고 갈게요. 약속할게요. 서윤 씨, 건강보다 중요한 방송이 어딨어요. 건우 씨, 이 방송 한 번이면 식당이 전국구가 돼요. 어머님한테 더 좋은 집도 마련해 드릴 수 있고
조금만 참으면 돼요. 건우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서윤의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해가고 있었지만 서윤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방송 촬영 당일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점심 예약 주문이 쏟아졌어요. 주방은 전쟁터였습니다. 가스레인지 4개가 동시에 불을 뿜었고 뚝배기들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서윤은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펄펄 끓는 뚝배기 3개를 쟁반에 받쳐들고 홀로 나갔습니다. 서윤아, 내가 들고 갈게. 그거 무거워. 서윤아. 정숙이 소리쳤지만 서윤은 이미 주방 문을 나선 뒤였어요. 서윤이 홀 한가운데를 지날 때였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의 얼굴이 뒤섞이고 바닥이 출렁거렸습니다. 서윤의 시야가 갑자기 핑 돌며 암흑으로 변했어요. 쨍그랑. 서윤이 쟁반을 놓친 채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깨진 뚝배기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며 서윤의 팔과 다리에 깊은 상처를 냈어요. 뜨거운 국물이 쏟아지고 붉은 피가 바닥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카메라맨과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죠. 서윤아. 정숙이 주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혼절한 서윤을 부여잡고 피 묻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서윤아, 눈 떠. 서윤아, 제발 눈 좀 떠봐. 엄마야. 엄마라고. 비켜주세요. 비켜요. 마침 식자재를 내리고 있던 건우가 홀로 뛰어들었습니다. 건우는 피투성이가 된 서윤을 번쩍 안아들고 밖으로 뛰었어요. 건우 씨, 우리 서윤이 좀 살려줘요. 제발. 어머님, 제 차에 타세요. 빨리요. 건우는 서윤을 트럭 뒷좌석에 눕히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신호를 무시하며 질주해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차를 세웠어요. 살려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피가 멈추질 않아요. 건우가 서윤을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서윤을 들것에 올렸어요. 서윤의 온몸에 심한 황달 증세가 퍼져 있었고 배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안 돼요. 서윤 씨, 서윤 씨. 간호사 2명이 건우를 붙잡았습니다. 서윤은 중환자실 격리구역으로 사라졌어요. 피 말리는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2 손을 모아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건우는 복도를 서성이며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석양빛이 길게 들어왔지만 2 사람의 얼굴에는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었죠.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보호자분들 되시죠? 네, 제가 어머니예요. 우리 서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발 살릴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환자분이 극심한 과로와 진통제를 오래 드신 탓에 간이 완전히 기능을 잃었습니다. 간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간이 망가져서 더는 스스로 회복이 안 되는 상태예요. 건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치료하면 낫는 거 아닙니까? 수술이든 뭐든 방법이 있잖아요. 약으로는 안 됩니다. 48시간 안에 가족한테 간을 이식받지 못하면 온몸의 장기가 차례로 멈춥니다. 48시간이요? 이틀 안에 간을 구하라고요? 네. 혈연 가족의 생체 간 이식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환자분의 가족 중에 이식이 가능한 분이 계신가요? 정숙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은 고아였어요. 혈연 가족이 이 세상에 단 1 명도 없었죠. 우리 서윤이는 고아예요.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건우가 주먹으로 병원 벽을 내리치며
절규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 간을 떼어주세요. 제가 가족입니다. 보호자분, 혈연 가족이 아니시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일단 검사부터 받아보시죠. 건우는 장기이식센터로 달려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과거 알았던 간염 병력 때문에 기증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안 된다니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안 된다니요. 다시 검사해 주세요. 복균자의 간을 이식하면 환자가 더 위험해집니다. 불가능합니다. 건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어요. 건우는 어둠의 장기 브로커들에게까지 수소문했습니다. 수십억 원을 주겠다며 매달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어요. 이틀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몸에는 수십 개의 관이 꽂혀 있었어요. 생명유지장치의 기계음만이 서윤이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죠. 정숙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엄마야. 눈 좀 떠봐. 엄마가 갈비찜 해줄게. 미역국도 끓여줄게. 네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제발 눈 좀 떠. 대답 없는 기계음만 울렸습니다. 건우가 유리창 너머로 서윤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두 주먹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건우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유리창에서 이마를 떼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정숙의 눈에는 눈물 대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건우야. 네, 어머님. 내가 방법을 찾았어. 건우가 정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숙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어머님, 방법을 찾으셨다니요? 무슨 방법이요? 건우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서윤이한테 간을 줄 거야.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혈연 가족이 아니잖아요. 정숙이 품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구청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였어요. 여기 봐. 서윤이는 내 딸이야. 법적으로 내 호적에 올라간 친딸이라고. 건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인 입양이요? 그때 구청에서 하신 게 이거였어요? 그래. 나는 서윤이 엄마야. 법적으로도 서윤이 엄마고 마음으로도 서윤이 엄마야. 내 딸한테 간을 주는데 누가 뭐래? 건우가 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어머님 연세에 간을 70%나 떼어내는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윤 씨가 뭐라고 하겠어요? 서윤이가 죽으면 내가 살아서 뭐해? 딸이 먼저 가는 꼴을 두 눈 뜨고 볼 바에야 내 배를 갈라서라도 살리는 게 엄마야. 어머님, 건우야, 내 결심은 바뀌지 않아. 나를 말리지 마.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바위를 깨는 것 같은 단단함이 있었어요. 건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를 찾아갔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환자가 제 딸입니다. 제 간을 줄 겁니다. 검사 절차 바로 시작해 주세요.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고 고혈압 병력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검사를 받으셔도 기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든 쉽든 검사부터 하자고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피검사부터 정밀 촬영까지 수십 가지 검사를 묵묵히 받았어요. 주사 바늘이 팔뚝에 꽂힐 때마다 정숙의 손이 움찔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초조한 몇 시간이 흘렀어요. 건우는 복도 의자에 앉아 다리를 떨었고 정숙은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서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죠.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에 놀라움이 서려 있었어요. 어머님,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숙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뭐가 나왔는데요? 어머님의 간 기능과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게 나왔습니다. 매일 식당에서 몸을 쓰신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간 크기와 조직이 환자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기증이 가능합니다. 건우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입니까? 진짜 가능한 겁니까? 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의사가 정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간의 70%를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젊은 사람도 위험한 대수술인데 어머님 연세에는 수술 중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합병증이 올 수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술입니다. 복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떨리고 있었어요. 건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잖아요. 너무 위험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제가 전국 병원을 다 뒤져서라도 기증자를 구할게요. 건우야, 48시간이야. 이틀. 전국 병원을 뒤질 시간이 어딨어. 그래도 어머님이 수술대에서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수술대에서 심장이 멈춰도 여한이 없어. 정숙이 건우의 말을 잘랐습니다. 정숙의 눈에 한 줄기 눈물이 흘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건우야, 나는 서윤이 엄마야. 엄마가 자식한테 간 하나 못 주면 그게 무슨 엄마야. 건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건우의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를 펴들었습니다. 펜을 쥔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정숙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눌러 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복도 끝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울렸어요. 민환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죽기 직전이라는 소식과 식당이 수십억 대의 가치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죠. 어머니,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내 놈이 여기는 왜 온 거야? 나도 서윤이한테 간을 줄 수 있을지 모르잖아. 전 남편이니까. 정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 놈이 서윤이 걱정을 해? 어디서 그 낯짝으로. 민환이 양복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어머니, 내가 검사 받아볼게.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 서윤이 식당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넘기고 현금 10억을 줘. 그러면 내가 간을 떼어줄게. 정숙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건우가 벽에서 등을 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한 번만 더 말해봐. 건우 씨는 빠져. 이건 가족 문제야. 가족? 네가 무슨 가족이야? 마누라 팽개치고 애미 등골 빼먹은 놈이 가족이야? 건우가 민환의 멱살을 잡아 허공으로 들어올렸습니다. 으악, 이거 나. 건우가 민환을 병원 복도 대리석 바닥에 내리꽂았어요. 쿵. 민환의 등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 목숨을 담보로 장사를 해? 서윤 씨가 죽어가는데 돈 타령이야? 건우가 민환의 멱살을 다시 틀어쥐고 비상구 계단으로 질질 끌고 갔어요. 살려줘. 살려줘. 경비원 좀 불러줘. 이 자리에서 뼈를 다 부러뜨려 줄까? 응? 건우가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민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어머니 좀 말려줘. 이 미친놈이 나를 죽이려고 해. 정숙이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뽑아들고 계단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말려? 내가 왜 말려? 건우야, 비켜. 내가 직접 해줄게.
어머니, 내 아비 제삿날에 도둑질하고 애미 집 빼앗고 이제는 죽어가는 사람한테 돈을 뜯어. 네가 사람이야 짐승이야.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민아는 경비원들에게 붙잡혀 병원 밖 쓰레기장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내가 진짜 소화기로 머리를 깨줄 거야. 꺼져. 정숙이 병원 현관에서 소리쳤습니다. 민환이 절뚝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수술 당일 새벽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직전에 검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정숙이 환자복을 입은 채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의식이 없는 서윤의 침상 옆에 섰습니다. 서윤의 이마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정숙이 서윤의 이마에 천천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서윤아, 엄마야.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따뜻한 간을 나눠줄게. 조금만 버텨. 수술 끝나고 일어나면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알았지? 서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숙이 그 손을 꼭 잡았다가 천천히 놓았어요. 정숙이 이동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윤의 침대와 나란히 수술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술실 앞 복도에서 건우가 2 손을 꽉 쥔 채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제발, 제발 2분 다 살려주세요. 묵직한 철문이 닫혔습니다. 수술 중을 알리는 붉은 램프가 매섭게 켜졌어요. 장장 14시간이었습니다. 건우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수술실 앞을 지켰어요. 밤이 오고 다시 새벽이 왔습니다. 건우의 눈 밑에 시커먼 그림자가 내려앉았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피 묻은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왔어요. 의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어머님의 간이 환자 몸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건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건우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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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우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 이마를 대고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성공적인 간이식 수술 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건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아와 정숙과 서윤에게 직접 끓인 보양식을 날랐어요. 전복죽, 사골곰탕, 잣죽까지 매일 메뉴를 바꿔가며 2 사람의 입맛을 돋웠죠. 건우 씨, 매일 이렇게 안 와도 돼요. 우리 많이 좋아졌어요. 서윤 씨, 좋아진 건 의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고. 어머님도 말려주세요. 건우 씨가 자기 회사 일은 안 하고 매일 여기만 와요. 정숙이 전복죽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말려? 내 사위 될 사람이 효도하겠다는데. 어머님. 서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건우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부 반응 없이 빠르게 건강을 회복한 2 사람은 나란히 퇴원 절차를 밟았어요. 병원 현관을 나서는 정숙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서윤아, 햇볕 좀 봐라. 3 달 만에 밖에 나오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네. 어머님, 천천히 걸으세요.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무리는 무슨 무리야. 나간이 반밖에 없어도 내 아비 제삿날에 유라 업어치기 한 적 있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님,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하세요? 자랑이지. 그때 그년 날아간 꼴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시원해. 건우가 차 문을 열어주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기운이 돌아오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기운이고 뭐고 빨리 식당이나 가자. 3 달이나 비웠으면 손님들이 다 떠났을 거 아니야.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직원들이랑 같이 지켰어요. 단골 손님들이 매일 어머님이랑 서윤 씨 언제 돌아오냐고 물어봤어요.
진짜? 그 사람들이? 네. 쾌유를 비는 쪽지를 식당 벽에 붙여놨는데 벽이 모자랄 지경이에요. 정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이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미난 명의로 끌어다 쓴 사채 빚을 모두 민환에게 떠넘겼어요. 민환의 남은 재산과 스포츠카를 헐값에 처분한 돈을 들고 젊은 남자와 함께 해외로 야반도주해 버렸죠. 유라야, 유라, 전화 좀 받아. 제발. 민환이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유라의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채 이자에 쫓겨 신용불량자가 된 민환은 뒷골목을 전전하다 영등포역 지하도에서 골판지를 덮고 자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어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료 급식소 쓰레기통을 뒤지던 민환의 손에 구겨진 신문 한 장이 잡혔어요. 일면에 서윤과 정숙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올해의 착한 기업인상 수상, 실현 딛고 일어선 모녀의 감동 실화라는 제목이었죠. 기사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서윤과 정숙의 사진을 민환이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민환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신문지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환이 얼어붙은 주먹으로 지하도 바닥을 내리쳤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민환의 통곡이 텅 빈 지하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나가는 행인 하나 돌아보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서윤과 정숙은 번화가 중심 교차로에 위치한 4층짜리 대형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존의 낡은 골목 식당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이 빌딩을 통째로 매입하여 정숙과 서윤의 가마솥이라는 이름으로 확장 이전하는 재오픈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어머님 믿어져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안 믿어져. 찜질방 신문지 위에서 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머님이 저한테 간을 안 주셨으면 이 모든 게 없었을 거예요. 간은 무슨 간이야. 엄마가 딸한테 간 주는 게 뭐가 대단해. 밥 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머님, 어떻게 그게 똑같아요? 똑같아. 엄마니까.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번져 있었어요. 식당 앞은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축하 화환이 줄을 이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까지 참석하며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모했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빌딩 앞 광장을 가득 메웠죠. 행사의 하이라이트 순서였습니다. 단상에 오른 서윤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식당의 수익금 일부를 매년 돌아가신 아버님의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과 보육원에 기부하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서윤의 목이 메었어요. 저는 고아였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저한테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이 시아버님이셨고 처음으로 엄마가 되어주신 분이 여기 계신 어머님이십니다. 서윤이 객석의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저한테 두 번째 생명을 주셨어요. 자기 몸에서 간을 떼어내면서도 웃으셨어요. 엄마가 딸한테 간 주는 게 뭐가 대단하냐고. 밥 주는 거랑 똑같다고. 서윤이 단상에서 내려와 정숙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를 딸로 받아주셔서, 저를 살려주셔서 사랑합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을 일으켜 세웠어요. 정숙이 서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서윤아, 세상에서 가장 질긴 목숨을 가진 우리 모녀가 만든 국밥이야.
이 국밥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을 덮여줄 거야. 알았지? 네, 엄마. 객석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행사가 절정에 달해 폭죽이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깔끔한 턱시도를 입은 건우가 수백 명의 하객들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건우 씨, 왜 거기서 나와요? 건우가 서윤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자 반짝이는 반지가 놓여 있었어요. 서윤 씨, 진흙탕에서 내 트럭을 구해준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서윤 씨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평생 내 전부를 걸고 지켜줄게요. 나랑 결혼해줘요. 서윤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건우 씨, 나 가진 것도 없고 상처투성이인데 내가 다 채워줄게요. 대답만 해줘요. 서윤이 환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우가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열화와 같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깊고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어요. 정숙이 앞치마도 없는 고운 한복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영감아, 봤지? 우리 딸 시집간다. 이번엔 좋은 놈한테. 화려한 개업식이 모두 끝난 자정 무렵이었어요. 새로 오픈한 식당의 가장 높은 층 테라스에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서윤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어요. 어머님, 건우 씨,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찜질방에서 신문지 덮고 잤던 게 꿈 같다. 어머님, 그때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그러셨잖아요. 다시 한번 살아보자고. 그랬지. 근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나도 몰랐어. 건우가 두 사람의 잔에 와인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서윤 씨,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좋은 일만 있으면 재미없지. 가끔 싸우기도 해야 사는 맛이나. 어머님, 누구랑 싸우시게요? 너랑. 사위랑 싸워야 시어머니지.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테라스를 가득 채웠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불빛이 쏟아지는 번화가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이는 화려한 거리 위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어요. 그 빛이 닿지 않는 어둡고 축축한 골목길 구석에서는 민환이 비를 맞으며 골판지를 끌어안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민환의 손에는 아직도 구겨진 신문 한 장이 쥐어져 있었어요. 테라스 위에서 정숙이 서윤과 건우의 손을 양손으로 단단히 포개 쥐었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증명해낸 세 사람의 이야기가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혼 후에도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사를 챙길 만큼 도리와 정을 지킨 며느리 서윤,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를 친딸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간까지 내어준 시어머니 정숙.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가족은 핏줄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밥을 짓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끌어안을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죠. 민환처럼 눈앞의 욕심에 눈이 멀어 가족을 버린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대로 서윤과 정숙처럼 어려운 시절에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사람들은 끝내 빛나는 결실을 맺었어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억울한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곁에 진심으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나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사연에 대한 생각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